네, 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신박한 시사 사전.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정치 철학자죠.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만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요즘 이제 가장 중요한 정치 이슈 중에 하나가 공수처입니다. 그렇죠. 예, 여당이 지난 18일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었는데요. 이날까지 후보 추천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이날 세 차례 표결을 거쳐서 대상자를 4명까지 추렸고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지지를 얻었지만 공수처법 명시된 이 6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후보 추천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도 형식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한 번 더 개최되긴 했는데요. 역시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예. 예, 결국 야당 쪽 추천위원 2명의 반대, 즉 비토권으로 인해서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 실패로 돌아간 건데요. 네. 이건 이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만 한다. 이제 그래야 후보로 선정된다라는 공수처법 조항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이 7분의 6 조항이 사실 다른 법령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찬성해야 찬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의결 정족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결 정족수 사실은 친숙한 개념이긴 하지만 뭐 깊게 들여다본 적은 없는 개념이기도 해요. 자, 일단 그 의미부터 좀 짚어본다면? 예, 이 정족수란 게 원래 회의를 열고 진행하거나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 회의체의 정족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 정족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찬성해야 하는가를 보는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예, 뭐 이럴 때 이제 과반 출석이 의사 정족수가 되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그런 건 아니고? 예,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의사 정족수가 이제 중요한 게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회의를 열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네. 일단 의사 정족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대다수 회의가 재적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의결 정족수는 이렇게 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수가 아니라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 것이 좀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의결 정족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회 같은 경우엔 6천 명이 의결 정족수였습니다. 네. 이게 민회가 열리고 최소 6천 명이 되지 않으면 의결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왜 6천 명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확한 기록은 그렇게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테네 민회가 열리던 프닉스 언덕의 수용 인원이 6천 명에서 1만 3천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예, 그 수용 인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13,000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테네 이후 민주 정치가 이제 끊겼고 근대에서 부활하게 되는데 이제 관련해서 시민 정부의 의사결정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문헌을 하나 꼽아보라, 대표적인 문헌을 꼽아보라면 존 로크의 통치론이 있습니다. 17세기 로크가 왕에서 의회로 권력이 넘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시민 정부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소위 다수결의 기본 원칙을 여기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헌상으로는 로코가 이제 처음으로 이걸 정리해서 이야기한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시민 정부를 가지고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국회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가 결정이 됩니다. 이걸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다수의 결정이 이 일반 의결 정족수로 이루어집니다. 예,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0석이니까 과반 의석이 되려면 151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 과반으로 결정될 수 있으니 사실상 76명의 찬성이 있으면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이 다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는 이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가 그렇게 또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거대 여당을 기준을 151석 이상으로 잡는 게 여당 혼자서 이 과반 출석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이 과반 출석이 잘 되지가 않아서 중요 의사결정했을 때 여당이 이제 소속 의원의 출석을 독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과반이라는 게 이제 과가 반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을 넘었다가 과반인데 과반을 넘었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역전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아무튼 이 과반 출석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그러니까 됐던 사례도가 좀 있습니까? 예, 예를 하나 들자면
2008년 한나라당이 이제 국회 예결결살특별위원회 예결위를 열었는데요. 이 예결위원이 당시 이제 뭐 총 50명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5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결위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기 위해서 26명이 돼야 되는데 이날 출석 의원 수가 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 수는 있었지만 의결을 하기에는 딱 한 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날 출석하지 않은 황영철 의원을 대신해서 사보임 절차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박준선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출석시켜서 특위를 열면서 이제 추경안 처리를 강행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날 예결위원장이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말을 듣고 추경안을 0시 6분에 통과시켜 버렸는데요. 정작 사보임 요청서가 예결위에 통보된 시간이 0시 32분. 그러니까 추경안이 먼저 통과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날 결정이 무효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의결 정족수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바로 이거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특별 의결 정족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5종류의 특별 의결 정족수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개가 의사 정족수를 전체 재적 의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과반 출석 기준이 일반 의결 정족수의 뭐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전체 의원 수를 놓고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주 이제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재적 의원 수 기준수의 찬성을 보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출석 의원이 아니라 재적 의원입니다. 예, 재적 의원입니다. 여기는 출석이 아니라 이제 총원의 총원수에. 총원에. 우선 과반 찬성의 경우를 보면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무총리나 국무의원의 탄핵소추안, 해임 견의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151명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국가 비상사태 시에 계엄 해제도 요구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체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넘으면 필리버스터 종결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신속 안건 지정,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적 의원의 3분의 2, 즉 66.7%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도 있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헌법 개정안도 이 숫자로 이제 그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법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헌법을 연성헌법이라고 그러고 바꾸는 기준이 높은 게 경성헌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일종의 경성헌법입니다. 그렇죠. 국회를 거쳐서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개헌을 할 때 국민투표 기준을 보면 유권자 절반 이상 투표, 유권자 절반 이상의 찬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가 제일 높은 장벽입니다. 그 기준이 3분의 2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좀 더 엄격한데요. 헌법을 개정해서 비준할 때 전체 주의회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75%가 동의해야 헌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더 세네요. 여기는 정말 그러니까 바꾸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던 것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7분의 6 의결.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함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절차상으로만 본다면 공수처장 임명은 이게 헌법을 바꾸는 일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헌정사에서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이 이 3분의 2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이 3분의 2가 의결 정족수로는 사실 정말 높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은 7분의 6입니다. 사실상 80%를 넘어서는 찬성을 요구하는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사실은 찬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기보다는 누군가 반대할 권리를 더 강하게 보장해 준 그러니까 즉 비토권을 더 보장해 주는 방식의 이제 의결 정족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제 법을 제정할 때부터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라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의결 정족수를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놓은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법률 개정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갑자기 그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옛날 화백 회의가 만장일치제 맞아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뭐 그렇게 배운 거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부족 연합체다 보니까 합의가 아니고서는 이게 유지가 될 수 없어서 그랬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 뭐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화백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뭐 지금은 화백의 시대가 아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그때만큼 또 그것도 아니고 좀 규모가 너무 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기본적으로 공수처 이 처장을 임명하는 이런 추천위원들은 각 당을
대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7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7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기준 자체는 너무 높은 기준이다라는 아무튼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나 법률 체계 기초에서 볼 때는 의결 정족수 중에서는 최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있는 상황 중에서 최고로 높은 기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